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석 민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추석 민심과 추석 이후 전국의 쟁점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보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일단 추석 밥상을 달구는 이 민심들, 정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근데 요즘 가급적 정치 이야기 잘 안 해요. 안 하죠. 정치 이야기 서로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하니까. 상가는 분위기예요. 네, 상가는 분위기인데 워낙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도 가족들끼리도 많이 의견이 다르다. 예. 일단 그래서 오히려 그 기각 이것이 이 추석 명절 차례상 민심에서 좀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라면 저도 주변에 들어보니 그때 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사이에 그 책값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 어떻게 책 액수가 세금값이 적절하냐? 1억 6,500이냐. 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일종의 뭐 그 공작 사건, 공작 의혹 사건 네네. 이것은 아마 이 연휴가 끝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게 예.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거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가장 많은 이야기는 물가였습니다. 물가. 아. 특히 차례상에 예. 사과 한 알 10,000원. 많이 비싸죠. 이게 상당히 많이 하도가 됐어요. 네, 빨리 네. 물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끼리 좀 정치 성향 다르면 밥상에서는 얘기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특히 좀 분위기 많이 다르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랑 저희 어머니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 많이 다르다? 다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중지해서 아. 끝났는데 결국 결론은 못 냈습니다. 아, 네. 그것보다 저도 그 예. 송국건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참 물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차례상 차리는데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생선이 조그매요? 그래 물어봤더니 좀 비싸다. 비싸다. 네, 진짜 그런 말씀 많이 하고 네.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는 추석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그제 어제 오늘까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 나누고 계실 텐데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담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일단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영수회담 제안이 벌써 8번째라고 해요. 네.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로 그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던 때가 뭐냐면 본인이 기소됐을 때, 예. 그 다음에 본인의 측근들이 또 기소됐을 때, 그 다음에 그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왔을 때, 예.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성남 FC 사건 수사 받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공세적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그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돌파하려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방식, 예. 수법 뭐 이런 게 예. 아무튼 드러났다고 이미 보여지고요. 네네. 아까 본인이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앞으로는 이런 뭐 영수회담 자기 제안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시컷 욕했어요, 사실은 예. 대통령에 대해서. 전날까지 그래놓고 그랬죠. 그쵸, 다 기억하시지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난번에 그것도 있었다. 그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임, 그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대통령 또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에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것 무슨 같다.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그 구속영장 기각이 딱 되니까 예. 약간 기살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박차고 나가서 예? 사장 만나자 뭐 이렇게 예. 그런 표현을 쓴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 사실 이미 그 의도가 다 읽히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은 저는 아무런 응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로 취임했을 때는 뭐 영수회담을 충분히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사법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일단 영장이 기각된 만큼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야당과의 대화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한번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에도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더 이상 사법 리스크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왜 언론이 검찰이 참패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라고 했지만 직접 증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과의 유일한 연결고리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계속 바뀌었죠.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공모했다 그리고 관여하고 인식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더 이상 사법 리스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민 손을 대통령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리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민 손을 또 잡지 않고 사법 리스크를 더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폄훼하는 순간 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없다로 지금 나뉘고 있는데 여야 반응 좀 보면요. 오늘 국민의힘이 영수회담 제안은 발로 문을 차면서 사장 나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좀 격이 안 맞으니까 그럼 여야 대표부터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대통령에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냐 이런 입장들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김기현 원내대표랑 여야 아니면 저는 정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를 한번 가지시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예.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뭐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국정감사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은 예산안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에서 국회의회에 대해 상당히 협조를 요구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국정감사 이후에 한 11월 정도에는 여야 대표, 그러니까 야당의 다른 정당도 다 예. 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짰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다. 근데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삭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야당에서 원하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달라. 정부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 상황, 정치 스케줄, 내년 총선까지 정치 스케줄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뭐 맞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손을 잡고 한 자리에서 차라도 마시고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저는 보내시는 게 그런 기회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정치가 타협을 하고 정치가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예.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사법 리스크는 지나갔어요. 영장이 기각됐기 지나갔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사법부에 독립된 사법부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만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뭐 처벌을 할지 어쩔지는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주로 어떤 영장 발부가 돼서 네. 구속이 되는 상황을
예견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 이상 더 이상은 예. 사법 리스크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만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뭐 다른 대표들, 김기현 대표 또는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말씀 주세요. 아니 그 사법 예. 리스크가 해소됐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앞으로 이제 불구속 구공판 기소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 법원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미 선거법 위반하고 대장동으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하고 쌍방울 사건이 기소가 되면 이제 3번의 재판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내지는 3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대표라면서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당무가 많잖아요. 예. 본인이 아무리 당무를 한다고 그래도 재판에 나가는데 이 재판이 지금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날 재판이 아니거든요. 하루 온종일 걸릴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원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나?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맨날 하는 얘기가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만약에 민생을 진짜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그럼 민생 법안이 어떤 거니까 내가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서로 예. 만나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지. 지금까지 민생이라고 말을 해봤자 거의 그 의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정치를 봤을 때도요. 계속 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통합이라는 건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통합은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보수와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여태까지 야당 대표로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범죄를 지금 그 혐의가 있어가지고 재판받고 수사받는 당대표 있었습니까? 그런 야당 당대표가 없었기 때문에요.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통합의 그 말은 사실 예. 맞지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뭐 네. 순수하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네.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순수한지 안 순수한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정치인 이재명, 야당 대표 이재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 거 이제까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또 민생 법안 우리가 국민들이 잘 뉴스에서 못 봤지만은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요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좀 끝나야지만 이런 입법 문제라는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원내 대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원내 대표가 보통 이런 입법 사항이나 이런 것들 협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여야가 꼭 당대표뿐만 아니라 어떤 원내대표 사이에 이런 부분을 하고 그냥 당대표는 그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만나야죠. 대통령실이 지금 격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하셨을 때 박광원 원내대표도 만날 수 있다고 그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예. 아니 당대표가 왜 격이 안 맞습니까? 원내대표도 만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격이라든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클 것이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 이 대표의 사실 뭐 재판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의 입장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는 한 사실 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뭔가 정리가 돼야죠. 사법 정리가 돼야 리스크가 된다. 어느 정도 정리가 예. 되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마치 영장이 기각되니까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확히 3가지 혐의, 지금 대북 송금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혐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더 깊어지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재판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은
좀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안 만나는 첫째 이유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려면은 대통령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된다는 발언까지 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국민 저항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저항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저기 장외에서 탄핵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는 듯한 일종의 대선 불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한다고 만날 수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 쪽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불복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극히 일부의 이거는 주장일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인정해야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대선 불복 프레임은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대통령 실의 입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더 실망스러운 건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본인들부터 만나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당대표 취임한 직후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만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력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식하고 있을 때 손 한 번 와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막아서는 그런 구조로 왜 나를 만나지 못하냐. 지금 민생 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냐고 말씀들 주고 계시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 간호계의 굉장한 수고한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무력화되거든요. 양곡관리법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에서 매수해주는 시장 격리하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으면 이게 이런 꼬인 전국이 어떻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들께 굉장히 옹졸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민생 문제가 여야 모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단식 때도 이재명 대표는 민생 문제를 뒤로 하고 일단 단식에 들어간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법안이 사실은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법안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숙고해서 가자 이런 건데 그걸 마치 민생 법안인데 왜 자꾸 거부권 행사하냐 이런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사실 국민의 삶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율 되게 높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얘기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다 불러서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 보신 적 있습니까? 전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모욕적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 안 하고 윤석열 씨라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다수당이에요. 다수당이니까 사실 그 힘을 가지고 민생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 인정도 안 하면서 지금 대통령 만나겠다고 영수회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사람인데 대통령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갈 텐데 대통령실은 현재 아직 입장, 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게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국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싶은데 3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죠. 아직까지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내년 총선까지 간단한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약간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게 끝나면 뭐 합니까?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럼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 재청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당연히 인준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11월 달에 뭘 하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아마 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예산안이에요.
그럼 여기 연말까지만 딱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만한 상황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강대 대처가 예.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누구의 손해일까요? 물론 이 피해는 전부 다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겠지만 예.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니면 대통령이 꼭 아니시더라도 예를 예. 들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당의 시간이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여당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의견 지금 야당의 시간이라는 게 정치 투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특검 같은 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정기국회가 9, 10, 11월 그다음에 12월 9일까지 있는데 그렇죠. 원래 정기국회 9월 달은 민생 법안 처리하는 거예요. 10월 달은 국정감사합니다. 예. 11월 달은 예산해요. 12월 9일까지. 그게 딱 정해지는데 민생 법안 처리하는 거 9월 달 지금 다 날아갔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했는데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올 9월 달 한 달을 예. 그냥 날아갔습니다. 물론 저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원내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예. 대정부 질문이나 원내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어떤 민생이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9월 한 달 정기국회 9월 한 달을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는 거. 그리고 25일 날 민생 법안 쫙 일자리 그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그 본회의도 못 열었잖아요. 예. 그러면 민생 법안 처리하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9월 정기국회를 다 날려버렸는데 지금 다시 민생을 왜 민생을 돌보지 않느냐?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알겠습니다.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에 나눌 대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추석 후 전국을 이끌 정치적 쟁점들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위례 대장동 배임 의혹에 대한 첫 공판 다음 달 6일에 열리고 그리고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정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에 재판 일정이 좀 많기는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그 재판부는요, 일주일에 2번 하자 이런 얘기로 이미 했어요. 예. 변호인들한테 협조를 지금 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영장이 기각된 이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이 부분은 아마 불구속 구공판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다시 아마 영장 청구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재판만 지금 3번 이 세 번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3차례 법정에 나와야 될 가능성이 법정에 있어요. 나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요. 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재판에 대비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과연 당무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게 그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또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기가 다 그 사법 리스크가 전부 다 해결되고 무죄 받은 것처럼 저렇게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금방 보여지는 거죠. 왜냐?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재판에 나가는 모습이 또 언론에 계속 비춰질 거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점이 되게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민생을 계속 외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계속 좀 자주 출석을 하게 되면 네. 이 대표가 물론 지금 대표직 수행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주 3회 공판이 현실화된 건 아니고요. 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결정되진 않았어요. 만나게 되면 예.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주 3회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이번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혹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시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검찰이 관련자를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 똑같은 구조인데요. 왜 관영 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민영에게 개발 방식을 주도하게끔 했느냐. 그러면 이득은 당연히 민영 개발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 잣대로라면 남아날 지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은 겁니다. 혹시 그런 전례가 있느냐? 그런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판례가 없다라고까지 방송에서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면 대장동 공소유지 제대로 될까요? 재판에 얼굴을 비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정의당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잡범에 비유했고 그리고 자해라고 폄훼했습니다. 단식할 때요. 물론 정치적 평가는 갈릴 수 있었지만 자해라고까지 법무부 장관 이야기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고 계속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갖고 간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 이 대표 측근들의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또 주목이 되는데 일단 11월 30일 이 불법 선거자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있고 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24명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불구속 상태까지 하면 그 수가 엄청날 테고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21명이라고 했는데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4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가 첫 이 1심이 나올 텐데 김용 씨 이 1심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것이 그때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선 과정에서 2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를 해서 이 8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또 돌려준 거 있고 뭐 배달 사고 나고 해서 6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돈을 받은 명목이 그 대장동에서 돈이 나왔고 명목이 대선 경선 때 호남 지역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이 경선 단계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뿌려졌다는 것이고 그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또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낙연 그때 후보의 텃밭인 호남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은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대장동 돈을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제기는 했죠. 그 팩트는 뭐 나중에 또 차지하고라도 그렇죠.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부정한 그 돈을 가지고 호남 지역을 공략하는 데 썼다. 그럼 이건 민주당 안에서도 내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죠. 아니 그러면은 이 대표 본인의 재판,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앞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받게 될 재판 가운데 금년이나 혹시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선법 재판이 아마 올해 안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올해 말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로부터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이건 지금 김문기 씨 부분은 거의 끝났다라고 합니다. 재판 내용상 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백현동 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럼 올 연말 안에는 아마 끝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총선 전에 아마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 그 형량이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벌금이 얼마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실형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에 2심 재판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예를 들어 선거자 보존자금을 다시 내뱉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그 재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올해 말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뭐 이야기하실 말씀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100만 원 지금 이상이 되면 벌금 이상이 되면 일단 아웃이에요.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피선거권 5년 동안 그게 제한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정됐을 때의 문제잖아요. 그럼 일단 1심에서는 그 대법원 확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하나의 어떤 그 예고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국민의힘에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그 팩트 체크인데요. 맨날 이 방송을 하면 그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뭐 300번 이상을 했네, 400번을 했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 뭐
물어본다고 그래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오늘 그걸 확인했어요. 오늘 나와 사실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예.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게요. 딱 36회래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300번 이상, 400번 이상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짤막하게 예. 반론은 아니고요. 이 검찰이 카운트한 횟수는 수사팀이 교체된 비교적 근래 이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또 입장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석 후에 주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홍 가능성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가결표를 지금 던진 의원들 색출하자 이거로 사실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의원도 본인이 색출 못한다고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방법이 없죠, 사실. 없죠. 어떻게? 예. 저는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가결표 던졌으리라고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거 누가 입증할 거예요?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색출 작업이나 당원들은 예. 적극적인 당원들은 지금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네, 네. 있습니다만 전 당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좀 선동하거나 갈등을 뭐 부추기는 형식의 어떤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그런 싫은 수는 있죠. 정치적으로 같은 당이어도 그렇지만 이걸 보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구호는 가능합니다만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하셔서 돌아오면 저는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는 갈등의 소지는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죠. 현재로서는 그런 굉장히.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뭐 비명계라고 하는 소위 아니면 가결파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지금 상황에서 내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명분이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봐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갈등을 낸다든지 가결파를 축출하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말 이후가 지나면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부결표를 던졌다, 나는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밝히는 분도 네.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색출한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예,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뭐 일종의 이 고백을 하는 셈인데 예. 뭐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심지어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명패하고 부결표 찍은 그거까지 다 공개를 했잖아요. 사진 그렇죠. 찍어서. 예. 그 불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는 그 개딸 소위 말하는 개딸 쪽에서 그래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정청래 의원이나 이 강경파들이 비명계를 막 축출한다 막 하는 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친명계에서 이 강하게 이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다 축출해서 몰아낸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금명간 아니다. 화합해야 된다. 이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예요. 탕평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다 같이 끌고 같이 하나로 가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그 반대 급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가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비명계를 내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계속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그렇게 하면 비명계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 나중에 그 정리하는 것은 총선 공천 때 하면 되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나올 거다. 감싸 안는 메시지, 뭐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설명이고. 지금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도 그래도 속은 좀 이렇게 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비명계를 과연 끌어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실제로. 내부에서는 사실 원팀으로 가야 된다, 한 목소리 가야 된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요. 예. 이른바 뭐 리스트가 여러 버전으로 돌고 그러니까요. 있기도 하고요. 색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본인의 SNS에 의견을 올리지 않는달지 뭐 여러 방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걸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저는 사실 뭐 가결을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전 사실 부결 던졌습니다. 뭐 이런 의원들도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예. 이것을 뭔가 본인의 공천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봉합이 1차적으로 되지만 이른바 친명, 비명, 신진 세력과 또 원래 있었던 정치인들 사이에 공천을 앞두고 전선이 갈라지는 건 너무나 어느 당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재명 계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 분란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총선을 앞둔 이 정치적 스케줄 때문에 예.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제 현행 이재명 대표 체제를 상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때와 그다음에 그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를 예. 이제 다 상정해 봤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총선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뭐 둘 다 저희가 봤을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렇습니까?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구속이 됐으면 구속이 된 대로 아마 그 민주당의 자중 질환을 네. 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현재로서는 자중질환 아니다. 뭐 우리가 뭐 한두 예. 번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요. 예. 과거에 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다음 이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송의 언론을 통해서는 이상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체제로 이제 가는 거니까 네네. 사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양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양극화돼 있습니다. 예, 제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 얘기해 보면 그거를 막 몸으로 체감할 정도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년 총선은요 이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극소한 차로 이게 갈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이 야당이 우세하다. 뭐 여당이 우세하다 이런 총선이 아니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을 좀 해봅니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예. 이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갖고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 이런 인식 사실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한 1년 이상 이 상대방의 자책골에 의존해서 지금 그 당 운영을 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에 이 가결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온 첫 반응이 야 앞으로 선거 이긴다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나마나 야당은 분열된다. 그러면 일여 다야 구도로 간다. 예.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아니란 이야기였죠. 지금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안 됐어도 그런 발상으로는 선거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이재명 리스크에 그 기대서 예. 총선 전략을 짜왔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재명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예. 선거법 1심 놓으면은 그 다음에 대권에도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를 중심으로 묵히기 어려워요. 예. 1심만 나와도. 그렇다면 뭐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예. 있고 완전히 날개를 달아서 그렇죠. 한 80만 원 나와가지고 반대 상황으로 갈 수도 예.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는 일단 제쳐놓고 예.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 물가 이야기도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비해서 총선 전략을 짜나가야죠. 그러니까 남탓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 이건 사실 민주당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 사실은 이길 수 없잖아요. 일단 근데 야당은 예. 일단 정부 비판, 정부 예. 감시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최근에 못하고 있는 것. 특히나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가 경제예요. 예. 지금 상당히 국가 경제가 뭐 이번 추석 물가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보다도 예. 오히려 경제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야당에서는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 수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대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해야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또 뭐 입법 독재했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국민의힘과 이런 부분을 합해서 그러니까 의견 일치를 해서 저는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뭐 대화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데 다음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권영세, 안철수 상임고문 등이 나서는데 뭐 중진들이 또 총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5명의 5선급, 예. 뭐 안철수 전 대표는 뭐 5선급은 아니지만 중진들이 전부 다 뭐 고문 아니면은 뭐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예. 선대위 고문 이렇게 들어가서 5명이 뛰고 있는데 직책을 다 맡았어요. 직책을 다 맡았어요. 이것이 저는 판을 너무 키우는 것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어떤 보궐선거 같은 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전원을 투입해서 반책으로 막 임명을 해요. 예. 네네. 그래서 승부를 겁니다. 승부를 거는 건 정말 그럴 만한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다든가 이런 때 그런 승부를 거는 것인데 네. 지금 5명의 중진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은 선거가 엄청나게 그 판이 커지잖아요. 예. 판이 커지는데 그 상황에서 그 승리를 하면 모르지만은 승리를 못했을 경우에 상당한 그 후폭풍이 올 텐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몰고 가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판을 키워서 예. 해서 본인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그 선거를 이기게 되면은 총선 때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수 있는 그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것이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는 총선 때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의원들에게 최소 3차례 이 강서구를 찾아라, 응원하라. 이것도 그러면 그 일환이라고 보세요? 올인한 거죠. 완전히 이 승부를 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승부를 걸었다기보다 예. 김기현 지도부가 승부를 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죠. 판을 너무 키우셨다, 뭐 이렇게 키웠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추석 연휴 첫날 첫 당부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정말 총력을 다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뭐 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제일 처음에 보궐선거 됐을 때 예. 아마 그런 시점으로 그런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식이 그렇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곳을 되찾는다. 아니 그러기도 할 뿐더러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됨으로써 예. 대선까지 그 기운이 이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의 어떤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등 중진급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몰아넣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분들을. 오히려 또 그렇게 네, 보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국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리한 선거예요. 상당히 또 최근에 어떤 여당에 불리한 선거다. 그럼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판이 많이 바뀌겠다. 이제는 민주당이 얼마만큼으로 이기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고 네.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세 상황에서 하는 얘기가 40억은 애교로 봐달라. 아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세금 40억을 들여서. 그걸 본인이 애교로 봐달라고 지금 유세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오히려 본인 때문에 일어난 선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구정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게 된 게 본인 때문이다. 이렇게 사과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한데 세금 40억이 들어간 것도 그냥 애교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선거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참 참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방심이 아니라 이 자신감의 표현으로 저는 그럼요. 제 해석을 개인적인 하지만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이 스포츠나 선거는 방심은 금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강서구라는 곳을 알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지역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그 선거구가 갑을병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갑을병 다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호남세가 굉장히 센 그렇죠. 지역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이제 김태우 후보가 당선된 게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데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에서 자신하면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이기려면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네. 그렇지만 이렇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힘, 국민의힘의 힘으로 강서구청을 우리가 강서구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완전히 그게 핵폭탄급 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핵폭탄급이요. 네. 예. 왜냐하면 조직으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아하. 조직은 또 이미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조직은 민주당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을 이기는 방법은 바람인데 네. 과연 그 큰 바람은 지금 무슨 전국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바람은 못 일으키지만 강서구의 핵폭탄급의 바람을 일으키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정책입니다. 예. 뭐 새로운 정책, 핵폭탄급 정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정치권에선 또 이 투표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투표율이 높다 낮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 건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투표율이 좀 높으면은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청년들이 좀 젊은 층이 많이 나와야지 투표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럼 젊은 층들은 진보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조직에서 불리한 건 맞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 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5명을 권영세, 안철수, 나경원이 선대위 상임 고문이고 조문택, 정진석 명예선대위원장 5명을 총 투입한 이유가 이쪽에 그 국민의힘에 유리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청권이 여기 또 30%, 호남도 한 30몇 %그렇죠. 되니까 충청권을 겨냥을 해서 정진석, 조문택 이렇게 투입을 하고 맞춤형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은 지금은 물론 그 일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하겠지만은 이렇게 대거 투입이 돼서 각계 격파를 해서 나간다면 투표율이 예. 높으면은 네네. 오히려 또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군요. 네, 또 이번 선거에는 진교훈, 김태우 후보 외에도 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혜인 진보당 후보, 김유리 녹색당 후보,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도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권 군소 후보가 그러면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저는 보세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훈 후보라는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요. 이번 정권 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주목을 없습니다. 받고 예, 있죠. 반조국의 선봉에 섰고 그걸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면복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란 말이 좀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포인트 성격으로 사면복권을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라고도 보여지는 선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과거에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 0.7%포인트 차로 졌을 때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정의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예. 표를 단순 합산하면 그게 뭐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학습 효과가 바로 종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권 심판의 성격을 분명하게 띠고 있고 본인이 자초한 보궐선거에서 애교를 이야기하고 잘못 반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부분 유권자들이 아마 선뜻 선택하지 않고 제3지대를 선택할 폭 또한 좁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패하는 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승패 그리고 차이 몇 %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졌는지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8% 이상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노원구잖아요. 예. 경북에 일단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가 인구가 57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인구의 한 6, 7%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다른 강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전을 하고 있거나 예.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틀린 예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거기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두 양 다. 민주당은 거의 정권 심판의 성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진짜 올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승패에 따라서 당 지도부 재편까지도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석 당일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폭 피해 재일동포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원폭 피해 동포들은 과거와는 다른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월 히로시마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동포가 슬프고 고통을 겪는데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 한국 대통령에서 일용비를 참배가 늦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인들도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식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염원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달성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핵무기는 암몽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이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한국에 초청할 것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킨 건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뭐 지난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잊혀졌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그때 그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 가서도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와 같이 그 한인 위령 타업을 방문을 했고 예. 또 그분들을 만났고 초청 약속을 했고 이번에 실제로 4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상당히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한일 관계를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사이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기울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수차례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 6.25 참전 용사들을 미군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먼저 교감을 나눈다 예. 이런 일이 상당히 잦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처럼 그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 그 피해자분들도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는 예. 그런 행사를 갖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미 한일 관계를 그냥 큰 틀에서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그 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예. 가지 그동안 그 좀 소홀히 했던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원폭 피해자분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또 실제로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또 다수 포함이 돼 있었고 예. 윤 대통령은 어제 이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일본 쪽 기시다 총리도 이에 맞는 좀 호응이 있어야 된다 지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바뀐 외교 정책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겠죠. 그리고 예. 상당히 개선점을 많이 이끌어낸 부분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대한민국 정부만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지금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상당히 좀 정치적인 모토로 걸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만 내부의 피납자 문제로 인해서 북한과 또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른바 대한민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지도 우리가 너무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강경 기조로만 가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다차원적인 포석을 또 대통령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일본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양보한 만큼 우리 정부에 줄 건 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